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많은 생각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10억, 15억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끝없는 월요일이라는 책을 쓴 작가 진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금융시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금융시장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작은 사업 운영하면서 끝없는 월요일을 끝내고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의 꿈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고소득자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특히 외국계 금융시장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을 때는 사실 꽤 고소득자, 고연봉자에 속해 있었으나 사실은 삶의 여유가 거의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 말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전혀 없었고, 정말 부자였다면은 부자들은 정말 남의 회사를 위해서 자기네 시간을 갈아먹으면서 자기네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소득이 부자의 기준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 해봤었고요. 재산을 가지고 생각하기에도 좀 부자라는 개념을 정하기 힘든 것 같은 게, 사람마다 필요한 재산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자산만 가지고도 부자를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부자면은 부자다, 자기 정신적으로 안분지족의 삶을 살 수 있으면 부자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는 말이고 일부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많은 생각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저만 마음 편하다고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정말 부자 기준을 경제적 여유를 가졌느냐 말았느냐가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제 책에서 그 경제적인 여유, 혹은 이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노동선택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선택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소득, 부외 소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또는 이미 축적한 부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노동선택권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약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하게 될 이제 노동선택권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 즉 자신의 현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는 이제 노동선택권 미보유 계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을 저는 노동선택권 보유 계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4대 연금 중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아니면 사학연금 같은 꽤 큰 연금 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노동선택권 보유 계층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은퇴 연령대에 가까운 분들은 많은 분들이 노동선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노동선택권을 자신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도 노동선택권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 계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제 부자의 계층도라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맨 위에 재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간 사람들을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못 봐왔었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노동선택권 보유 및 증여 가능 계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는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로 분류하긴 하는데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45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고자산가 혹은 초고자산가는 약 4만 1,000명.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정말 부자일까? 10억, 15억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부동산 자산을 대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부자 보고서에 나온 숫자들은 개인입니다. 그 개인이 10억 원 넘어가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45만 6천 명 기준에서 그 가족을 생각해 보면은 어림잡아도 100만 명 이상이 자산가 축에 들어가는 부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살아도 돼 라는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무조건 공부해서 좋은 학교로 가야 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해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사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만한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돈이 많고 넉넉하고 그 아이들에게 굶기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축적한 부모라면은 또 하고 싶은 일 해봐.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보이는 이제 연예인 한번 시도해 봐봐. 골프 선수 하고 싶으면 해봐봐. 수영 선수 지원해 줄게. 그거 못해도 먹고는 살아. 넌 한번 해봐봐. 사실 그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오히려 남들보다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동 선택권이라는 거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선택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아야 노동 선택권이 생기는 건지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해야지 노동 선택권을 보유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재무상태표와 비슷한 라이프사이클 개념의 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의 현금 흐름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로서의 현금 흐름, 원금을 사용하면서 쓰게 될 현금 흐름 이 모든 금액을 저는 예상 수입 금액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 동안에 제가 소비하게 될 모든 돈, 저는 이 돈을 예상 지출 금액이라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예상 수입 금액과 예상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게 근로소득 여부가 결국 노동선택권을 판단해 주는 게 될 거니까요. 만약에 저의 예상 지출 금액을 계산해보고 예상 수입 금액, 앞으로 삶의 예상 수입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노동선택권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상 지출 금액이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상 수입 금액보다 예상 지출 금액이 큰 그 차액만큼을 결국 근로소득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 지출 금액이 보다 예상 수입 금액이 크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만약에 예상 수입 금액이 예상 지출 금액과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규모가 된다면 그러면은 그 차액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외하고도 자녀들에게 노동 선택권을 증여 가능한 계층의 재무 상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재무 상태표, 즉 노동 선택권을 기반으로 한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 우리는 예상 지출 금액을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상 수입 금액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상 지출 금액이 예상 수입 금액보다 작아지고 그리고 노동 선택권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상 수입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 수익이나 다른 기타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상 지출 금액을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예상 지출 금액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이제 사실 결국 소비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노동 선택권을 보유할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제가 목표로 하는 그 시점까지의 추가적인 예상 수입 금액 그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증가시켜서 그 퇴직 시점의 예상 수입 금액을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예상 지출 금액의 감소폭을 증가시켜야지 노동 선택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노동 선택권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노동 선택권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판단 방법 그리고 그 노동 선택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노동 선택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동 선택권을 획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